자, 이어서 이제 소재 개발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앞에 강의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서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들, 뭐 작성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저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에 대한 조금 갈증? 이런 것들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증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는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이랑 다음 강의랑 두 번의 강의에 걸쳐가지고 좀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인문사회 쪽 관련돼서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은 자소서에 작성할 수 있는 여러 소재들을 한번 제가 던져볼 거예요. 던져볼 거고, 이 내용들을, 뭐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던져주진 않아요. 그 큰 흐름들이나 내용들을 던져줄 건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소재가 있다면 얼마든지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소재랑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연결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들 보면 공통질문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공통질문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뭐 답이 없는 어, 그런 질문들, 뭐 그런 질문들에 이제 답변할 때 보면은 사실은 다양한 지식과 사고들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은 지식 전달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지식들, 이야기들을 그냥 펼쳐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사고 확장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할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인문학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이게 내가 어떤 책에서 이거를 제가 뺏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런 수업 자료들을 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책만 한 게 사실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책에서 가져온 건데, 그 글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스티브 잡스는 현대 제품들의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리버럴 아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이 결론과 연결되는 건데 이때 리버럴 아츠를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인문학으로 번역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휴머니즘의 번역어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 시대에서 과학에 대한 탐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의 위치를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야기되는 인문학은 이전부터 다뤄졌던 좁은 의미의 인문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인문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흔히 이야기되는 지식탕연이라는 인문학 이벤트의 개요는 다소 이상합니다. 인문학이라는 좋은 분야의 판을 벌렸는데도 왜 나폴레옹의 예시가 등장해야 합니까? 그 원인은 인문학을 향한 좁은 시각에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반영해서 인간을 대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다루었던 건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뤄야 하는 게 좁은 의미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리버럴 아츠를 인문학이라고 좁은 의미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이건 핵심 교양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핵심 교양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칭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리버럴 아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을 기계에 융합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문학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핵심 교양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세에는 교회를 중심에 두고 삶이 돌아가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핵심 교양은 중세 시대의 교회 같은 겁니다. 전 시대를 통틀어서 진리로 칭해지는 절대 진리와는 다릅니다. 핵심 교양은 그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글이에요. 이런 글인데.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갈 거고, 이런 시대는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3D 프린터, 나노기술, 유전자 가위 등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새로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뭐 일자리도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양극화될 거예요. 그 사회 내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양극화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뭐 유전자 가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국가 간에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든 뭐 양자 컴퓨터든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 운영하지 못하는 국가, 이런 국가 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거고, 또 빈부격차도 더 커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사회, 이런 시기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교양이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문학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의 범위를 넓혀서 바라봐야 된다. 즉, 면접실에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인문학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다수의 다른 나의 경쟁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뭐 역산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저라면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좀 섞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문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인문학과 과거의 인문학은 달라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우리의 인문학은 기존의 그런 역사나 그런 부분의 한계점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범위는 이만큼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폭도 굉장히 넓혀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빨리 간다면 그걸 기반으로 평가자한테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스티브 잡스가 꼭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리버럴 아치라든가, 뭐 지금 굵은 글자로 했던 것처럼 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요게 뭐 인문학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 개념이죠. 그다음에 뭐 핵심 교양, 그 시대를 포함한 뭐 요런 단어들을 좀 섞어 쓴다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어, 좀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인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 자, 인권 보장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중학교 사회 9단원에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통합사회 4단원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중3 친구들은 얼마 전에 시험 보면서 이거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저희 애도 집에서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요. 자, 그 내용인데, 자, 일단은, 자, 인권의 의미와 특성, 그래서 인권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죠. 기본적인 권리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고, 그런데 이 기본적인 권리는 국가 시대별로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보면, 그, 뭐였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었죠. 그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최순실 아줌마라는 분인데 지금 교도소에 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딸이 정유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북유럽에서 체포된 경우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 되게 심각한 문제에 연계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해서 이분을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해당 국가에서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그 조치가 해결되기 전까지 보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되게 늦게 보내준 상황들이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보면 이건 이제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권과 유럽에서 바라보는 인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건 시대랑 환경, 국가별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인권의 특성에서, 자, 교과서에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천부인권 사상이랑 자연권 사상, 이런 것들. 요게 지금 절대왕정 시대에서 이제 17세기, 18세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존 로크, 루스, 이런 아저씨들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권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 항구적 권리에서 뭐 보편적 권리는 인권은 인종, 지위,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이고 불가침의 권리는 인권은 국가 권력이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고 항구적, 영구적 권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항구적 권리에서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왜 영원히 했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는 개체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죽는 시점, 이런 부분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폭넓게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썼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과 이제 연관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요즘 의대 문제도 시끌시끌하긴 한데 어, 예, 그 의대생들 보면은 그 카데바라고 있어요. 해부 실험을 하거든요. 해부 실험을 하는데 그 해부 실험 할 때 이제 그 시체들 있잖아요. 그걸 카데바라고 하는데 의대생들이 요 카데바 실험을 하면서 해부 실험하면서 이 카데바 실험을 하면서 그 사진들을 종종 찍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뭐 SNS에 이런 거 했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부 노출되게 되는 그 카데바 이 카데바 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는 죽지만 내 시체를 기증함으로써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뭐가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통 영원히 영구적 권리로 보통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유럽사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유럽사를 중심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사례로 만들어 본다면, 뭐, 그 뭐지, 중학교 사회를 배우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인권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 인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게 유럽을 이제 중심으로 보다 보면, 유럽은 사실은 얘네 셋이 되게 관계가 많이 됐죠. 영국, 미국, 프랑스. 그래서 영미프의 뭐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본 세계 인권 보장 역사의 종적, 횡적 탐구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어요. 이런 걸로도 이제 내용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근대 이전으로 가볼게요. 근대 이전으로 가면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이때는 절대 왕정 시대죠. 그래서 왕이 최고였던 사회예요. 그런데, 자, 이때 그 영국에 존왕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존왕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어떤 사고들을 좀 쳤냐면, 조카를 살해하고 왕권을 찬탈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왕이 됐는데, 요맘때가 사실 영국이 그 프랑스 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속국이에요. 프랑스의 속국인데 완벽히 프랑스에 먹히진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이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랑 프랑스가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영국을 삼키고 싶었는데 요 조낭이라는 놈이 사고를 좀 쳐주다 보니까 어, 그 조낭한테 이제 영국에 요구를 하는 거죠. 네가 이런 사고를 쳤는데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재판정에서 이 재판을 받아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조낭이라면 이게 가면 당장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절대 안 가겠죠. 그래서 조낭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전쟁 보상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한 국가는 패배한 국가한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쓴 돈이랑 그 다음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가지고 탈탈 다 털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자,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으로 초토화가 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전쟁 보상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족들한테 이제 세금을 뜯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귀족 입장에서 이제 억울한 거예요. 자, 군대 전쟁한다고 내 군인들 다 데려가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전쟁 보상금 내야 된다고 세금을 또 뜯어가요. 그래서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만든 게 영국 대헌장이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마그나 카르타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거예요. 귀족 의회에 허락을 좀 받고 해라. 네 맘대로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인권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민인권 보장에 발판을 마련했고, 국왕의 절대 권력을 최초로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근대 이전의 인권이었고, 그 다음에 1세대 인권은 이제, 자, 요 근대 이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상인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를 획득해요. 돈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그렇지만 정치적인 권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맘때 이제 나왔던 천부인권 사상, 요 위에 있죠. 천부인권 사상에서, 여기 있는 천부인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 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오,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요거를 이제 막 밀어준단 말이에요. 밀어주다 보니까, 요걸 기반으로 이제 영국에서 권리당전들을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의회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됐고, 자, 영국에서 이 권리당전으로 의회의 힘을 강화시킨 게 사실 천부인권 사상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영국에 저항하는데 이게 또 쓰여요. 그래서 이 천부인권 사상을 기반으로 미국 독립선언을 1776년에 진행을 하면서 영국에 저항을 하게 됐고, 프랑스는 요맘때 이제 그 왕권 중심으로 돼 있던 사회였죠.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여왕 한 명 있는데, 그 뭐였지? 저기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럼 빵 먹어. 뭐 이런 소리 했던, 어, 누구지 이름 기억 안 나요?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프랑스 인권 선언이 발생했고, 프랑스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좀 과격해요. 그래서 거기는 혁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민혁명 해서 다 때려주겠죠, 그때. 다 때려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진 참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했던 이런 1세대 이제 인권이 나오게 되고, 자, 2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제 발생하면서 그 자본가라는 이제 계층이 나오게 되죠. 자본가라는 계층이 나오게 되고, 요 자본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왕 귀족의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제 심각하게 되죠. 자,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기계를 기반으로 한 공장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대량 생산을 했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물 축적하게 돼요. 그를 통해서 사실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 노동 착취 같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국가가 성장하는데 국가는 자본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성장에 한계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독일에서 나온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국가의 이념을 대두시켰고 사회권의 최초 명시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자, 여기서 사회권은 기본적으로 환경권, 근로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 요 2차, 2세대 인권과 요 세계 인권 사이에 이제 그 뭐지? 세계대전이 발생을 해요.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고, 요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오늘 좀 다뤄볼 이야기 중에 하나가 히틀러 아저씨 이야기 좀 다룰 거예요. 요 히틀러 아저씨 이야기 다룰 건데, 요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세계 인권선언이 이제 발생을 하죠. 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성. 자, 2차 세계대전 전쟁,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막 터지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전쟁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뭐,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쪽 미국이 개입된 여러 가지 전쟁들이 터지고 있는데, 전쟁 그 상황 속에서는 인권이라는 의미는 존재할 수 없어요.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은 지금 인간의 권리를 따지고 있을 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2차 대전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문제가 있었었고, 이런 부분들을,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발생했고, 그래서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제 생각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유엔 세계인권이라는 것들이 발생했고, 국제적인 차원의 보편적 인권 의식이 정립되던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에 대한 개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들이었고, 자, 20세기가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3세대 인권, 민족 집단의 이제 권리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난민, 장애인, 여성, 아동, 유색인종의 인권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요번에 그 뭐였지 뉴스에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그러면서 개회식 하면서 얘네들이 거기는 참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좀 받아들이기 좀 애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해는 합시다. 뭐 사회마다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랑 그 지역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다양성에 대한 개념도 다르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성차별 철폐 협약증이나 아니면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증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연대권, 이제 집단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연대권, 집단권이에요.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결권,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자결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관여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결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한 사례 들어보면, 한미 군사동맹,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군사동맹 맺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데, 이 전시작전권이 아직 한국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쟁 터지면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군대는 뭐 미국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양하는 이런 얘기들 지금 요것도 이제 자격권 차원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요게 또 이제 좀 극단적으로 사용한 것들 놓고 보면 NPT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비핵화 조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핵폭탄 이제 그만 만들자. 지구가 초토화당했겠다.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북한 이제 이런 핵무기 만드는 부분들에 NPT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북한이 이제 자결권을 주장을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제가 뭐 북한이랑 중국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중국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중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야.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사실, 중국이 그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 입장에서도 인구 감소? 우리보다는 감소하지 않아요. 감소하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 인구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지금 소속돼 있는 소수민족을 하나로 끌어당겨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그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 왜곡 이런 것들까지 지금 자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 티벳이나 이쪽에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들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뭐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런 집회했다가 뭐 시끌시끌하는 상황들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국제적인 문제제기가 됐을 때 얘들도 자결권을 이야기하긴 해요. 우리나라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자결권은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